자,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1,300원 환율을 방어한 삼성과 LG 소식 확인해 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 자금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올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 자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잠깐 공부하시죠. 우리가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역수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반대로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상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가 무역수지죠.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더 큰 규모를 뜻하는데요. 예컨대 서비스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바로 방금 이혜성가 말씀해 주신 경상수지가 금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우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국내에도 물론 회사가 많지만 해외 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번 돈을 우리 국내로 송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걸 안 했을까요? 작년에는 이중과세를 했던 거죠. 예컨대 이겁니다. 삼성 USA에서 뭐 1,000억을 벌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에다 한 300억 정도 세금 냈다. 그럼 나머지 700억에 대해서 이익금, 배당금을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걸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개선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세금을 낸 그 배당금에 한해서는 국내에 들어올 때는 95% 정도 거의 대부분 봐야 되겠죠. 대부분 비과세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 자그마치 381억,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0조 가까운 그런 돈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원화가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1,400원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1,300원대로 좀 회복됐죠. 그 힘이 바로 국내 대기업들의 이런 리쇼링,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회사가 다시 한국으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겁니까? 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가 일단 흑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달러의 상대 가치 뭡니까? 우리 원화죠.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1,350원, 60원까지 약해지던 원화가 지금 어떻습니까? 1,200원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상수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습니까? 그 돈 들어와서 은행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전자 등의 공장에 설비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 투자하면 뭐가 생기죠? 고용이 또 창출됩니다. 이런 세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국내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뭘 제일 중시합니까? 환율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최근과 같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환율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런 부분 등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삼성이 지금 30조를 들여온 것 같은데 뭐 현대차그룹이나 LG는 총 얼마를 좀 들여온 겁니까? 네, 각 그룹사마다요. 가장 큰 건 삼성이 가장 컸죠. 거기가 거의 뭐 100억 불 이상 들어왔고요. 다음에 현대차가 규모가 큽니다. 현대차도 크고 그다음에 LG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말 그대로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번에 배당금을 거의 다 보냈다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왜 작년까지 안 하다 올해 갑자기 이럽니까? 그렇죠.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과세를 정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세금 내고 다시 한국 들어와서 세금을 또 낸다면 어느 누가 돈을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꿔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우리나라도 이런 조세 제도가 굉장히 합리화되는 그런 좋은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과세 해소로 해외 법인 자금 반입이 확대됐다라는 소식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잔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신 기자.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에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이 잔고 수량이 505만 주가량 있었는데 이제 지난 15일엔 되려 518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올 초 이후 주가가 급등하며 공매도 수요가 높았던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직전 152만 주이던 잔고 수량이 160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 에코프로만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제가 다음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공매도한 주체가 빌린 주식을 크게 갚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내 공매도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 내역을 취합한 건수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중이 0.5% 미만이더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입니다. 공매도 금지 직전 2주 동안 모두 3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금지 이후 2주 동안에는 32건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었네요. 네, 공매도 청산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가 금지되면 자연스럽게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 이 예상을 빗나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당장 상환하는 것보다는 상환하지 않고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차 전지 종목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대다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좀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매도 상환을 미루는 움직임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매도를 할 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물 주식을 매수해 해지를 하는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투자 기법인 만큼 반대로 주가가 올라버릴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공매도 금지 이후 2차 전지 종목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졌고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는 주가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은 2차 전지 종목을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이는 해지 차원에서 공매도할 때 사둔 현물을 일부 매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거론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펀드마다 이 공매도를 취하는 기간이 달라서 숏커버링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고 공매도 포지션을 오래 취하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펀드마다 만기가 달라서 숏커버링하는 시기도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 잔고가 한꺼번에 줄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거래가 부진한 종목이나 ETF에 대한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들의 거래로 인해서 잔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네, 글쎄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확실하게 체감상 효과를 보는구나라고 느꼈던 건 첫 거래 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길 바라보면서 연말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어느덧 11월 20일 3분의 2를 보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투자 주체별 성적표는 어땠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조호진 대표님,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8% 넘게 급등한 가운데 2차 전지를 선택한 개인들이 반도체에 집중한 외국인 투자자보다 성적표가 좀 좋았다고요? 예, 성적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5개 종목 정도의 2차 전지 주식을 갖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을 합치면 1조가 좀 안 된 9,944원 정도를 갖다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3전 익수라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총합한 2.1조 원, 2조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그 수익률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2차 전지의 수익률 한 15%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약간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신규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하면서 그날 주가가 이제 5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개인들의 순매수에 대한 수익률이 15%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삼전익스에 비하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전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계속 2차 전지에서 이제 부정적인 시가 뭐 공매도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비웃기려 하듯이 우리나라 개인들은 뭐 끊임없는 이제 2차 전지에 애정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애정을 보인 결과 사실은 뭐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포지션을 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일부 외국인들, 일부 이제 자산 기관들은 큰 손실을 보고 이제 퇴출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렇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 개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2차 전지 갖다가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지라고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진 달라진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히 무엇이냐면은 2차 전지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수요처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 따라서는 한 2분기 내에서 어떤 데는 4분기 정도의 2차 그 전기차에 대한 재고 불량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부터 꺼질 것 같지 않던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 업황이 안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점점 재고가 쌓인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분들은 사실은 많은 2차 전지 그 반도체에 대한 수익률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면은 결국 2차 전지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5월부터 7월부터 꾸준하게 당신이 재선을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지원, 제 IRA를 갖다 뒤집어 엎겠다라고 계속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이제 논의를 치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온 따끈한 뉴스가 또 역시 동일한 맥락인데 폭스바겐이 이제 그 전기차의 강자 아닙니까? 근데 폭스바겐도 결국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갖다가 줄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동시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감소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수페타시스인데요. AI 가속기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며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의견이 하향된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길어지는 실적 부진, 내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BNK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JW생명과학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면서 상장이증권의 목표가를 18,000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입니다. OCI 홀딩스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폴리실리콘 증설이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덕산 레오룩스인데요. IT 수요처 확대 수혜, 이 하반기에는 실적이 기대된다면서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유지했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 호조 지속이 전망된다며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리포트와 공시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디딤돌이죠.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반도체 ETF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라고요, 남인우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에 기차 타보신 적이 있죠? 기차 타면 우리가 긴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는 뭐 몇 킬로씩 되는 게 있는데 그 긴 터널 지나면 굉장히 불안하죠. 왜? 언젠가는 이 터널을 벗어날 텐데 언제 벗어날까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완전히 불황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불황의 늪은 벗어났는데 빠르면 4분기, 빠르면 이번 4분기고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D램 반도체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조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포션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인 줄 아시죠? 약 30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가 전체 시총의 30% 점유하듯이 우리 한국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뭐 매돌 며칠부터 우리가 흑자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반도체가 이제는 불황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 꼭 여러분들 계좌의 20%는 반드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ETF라도 다 같지는 않다. 투자 분야와 비중에 따라 성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또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 쉽게 알려줬는데요. 메모리는 우리가 기성복으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의류상가 가면은 딱 짜여진 표준형 그런 옷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팔기리하고 바지 단만 조금 줄이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D램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고 비메모리 반도체 뭡니까? 맞춤복입니다. 유난히 팔이 길거나 유난히 신장이 키가 큰 사람은 일반 기성복 못 입지 않습니까? 그게 비메모리인데 메모리 시장은 우리 국내 대한민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약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반도체에서 멈추면 전 세계 D램 시장은 무너진다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더 시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만의 TSMC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비메모리 회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도 이해선님 말씀대로 ETF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ETF는. 그래서 메모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한 6 정도 투자하시고 비메모리 쪽에 4를 투자해서 즉 ETF를 하나만 잡지 마시고 두세 개로 분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를 기성복에 그리고 비메모리를 맞춤복에 또 비유를 해주셨는데 6대4라는 비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모리 6, 비메모리 4. 그런데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비메모리 시장이 약 한 3대7 정도 더 큽니다. 메모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비메모리에서는 10%가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비메모리에 진출한 기업들이 전체 세계 마켓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즉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시작은 우리 국내가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ETF에서는 최소한도 반반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또 삼성전자가 과연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이 쏠리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에선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건 정말 뭐 이번에 그 월드컵 예선하는데 손흥민을 주축으로 할 것이냐, 뭐 조규성이나 황희찬 주축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넘버 1, 2 아닙니까? 아직 이제 3로 있습니다만 저는 곧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여론의 포트폴리오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물론 탄력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은 하이닉스보다 약간 비중을 더 키우시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을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을 앞둔 기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수기 부품 기업 스톰테크가 오늘 증시에 입성을 하는데요. 청약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는 등 공모 흥행을 하면서 상장 이후 주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신재근 기자, 스톰테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이 흐르는 각종 부품과 관을 연결하는 연결부를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팅은 정수기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입니다. 스톰테크는 이 피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로 코웨이와 청원아이스 등 국내 유명 정수기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피팅입니다. 네. 예, 또 스톰테크는 그 물의 흐름을 전기로 제어하는 밸브 등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선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 이상으로 결정됐고 또 청약에선 증거금으로 2조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 성공적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입성 대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스톰테크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점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스톰테크는 80%에 달하는 국내 그 피팅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서 국내외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코웨이와는 24년간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을 앞세워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시장 성장성도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내 정수기 기업을 통한 수출뿐 아니라 해외 고객사 직수출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출 비중은 18.5%로 정수기 보급률이 낮은 해외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매출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수기는 필수 소비재로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는 점도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수기뿐만 아니라 가전시장으로의 그런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세탁기와 에어컨 등 가전 부문으로 피팅과 밸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가 또 희망밴드 상단 이상인 11,000원으로 정해졌다고는 하셨지만 여전히 좀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KT 보훈 매입 의혹으로 현대 오토에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또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공모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때 유사 기업과의 PER 격차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올해 반기 실적 기준 스톰테크의 PER은 15.5배 수준입니다. 국내 유사 기업의 평균 PER 18.3배와 비교했을 때 약 20% 가까이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 예측에서 12,000원 이상의 공모가를 제시한 기관 투자자도 전체 64.3%나 됐습니다. 고평가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앞으로의 그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상장 이후 스톰테크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서 또 검찰의 KT, 현대 오토에버 압수수색이 있었던 만큼 주가에 미치는 파장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37,828주를 축소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공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조우준 대표님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공시의 투자 구체적인 포인트, 투자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계열사이고 또 삼성생명도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제 자본 운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또 어느 기관보다 삼성전자 내부 소식이 정통하다는 추정으로 이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37,000여 주를 이제 매도를 했고 그래서 지분이 한 27억 원 정도 현금을 바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삼성전자의 그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은 이번에 이제 지분을 매도한 마지막 날짜가 13일입니다. 13일인데 14일 날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가 막 급등하게 된 날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CPI가 둔화됐다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급등하고 우리나라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CPI 보고서 나오기 직전에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CPI가
둔화했다는 것을 삼성생명이 인지를 했다면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알만한 주식을 삽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누가 다 알만한 주식을 사듯이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한국에는 주식을 산다면 알만한 회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어떤 경제, 미국의 어떤 유동성을 갖다가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CPI 둔화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유입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 11월에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 누적 그 매수 집계를 보면은 무려 1.5조 원 정도, 1조 5천억 정도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PI 보고서 나오고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다면 삼성전자의 매수 분위기가 더 높아져야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본다면은 점점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나온 이제 보고서도 마지막 날 지표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드 와치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50% 높였고 심지어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30% 높였습니다. 오, 네. 이런 것들 다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2차 전지 LG엔솔이 지금 시총 2위 기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반도체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호진 대표님께도 남인훈 소장님께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삼성전자의 그래도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시점은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SK하이닉스가 YTD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 이유는 네. 결국은 HBM3 때문인데 삼성전자 HBM3를 양산해서 공급했다는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HBM3의 가장 큰 손은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AMD에 납품할 수 있는데 그건 약간은 좀 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의 HBM3를 갖다 공급했다면 엄청난 모멘텀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엔비디아가 쇼티지가 났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한테 돈을 주면서 HBM3의 차세대를 개발해달라, 상생해달라고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체는 나오지 않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SK하이닉스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